김규현 변호사와 김남일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은 이제 오셨으니까 오늘 오시면 첫 멘트는 15년에 대한 생각, 구형.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남일 기자부터 좀 들어보죠. 이거 좀 이 분위기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 예전에 12.12 내란 때 그 판례 유죄 형량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네, 그때 보면 이제 전두환 노태우는 모르고 밑에 군 장성들 보면 그렇죠. 그때 뭐 황영시 뭐 이런 뭐 이학봉 이런 애들이 8년 나왔어요. 이런 애들이 예. 그리고 장세동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3년 장세동 나왔어요. 3년 6개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야, 그 탱크 끌고 가서 야, 그거는 이제 저거 선고됐던 형량인 거죠. 예. 구형도 아니고 선고된 게. 예.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당시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여러 차례 하고 어떤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했을 때 이후 벌어진 현직 대통령이 벌인 내란의 어떤 충격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뭐 이 형량을 갖다 그걸 기준으로 삼다는 건 되게 어불성설일 것 같고 아마 이제 재판부가 어떤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내란에 대한 형량을 기준을 만들어야 될 텐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애초 뭐 우리가 워낙 사형 무기징역을 많이 해서 그렇지 예. 사실은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5년이라는 게 결코 적은 형량은 아니거든요. 중형이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나쁜 형량은 아닌 것 같다. 구형은 아닌 것 같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제 박준 변호사가 군에 계실 때 구형 해본 적이 있죠. 네, 많이 했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김규현 변호사도 검사 생활하실 때 구형 네, 해본 적이 많이 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그 구형을 하는 기본적인 그들의 심리가 난 궁금해요. 15년 구형했으면 진짜 15년을 기대하고 하느냐. 우리 아까도 뻥구형 얘기했었는데. 아, 그죠. 검찰에도 말 나오죠. 뻥구형과 실질구형. 그러면 지금 이 내란 특검이 한덕수에게 15년 구형한 것은 어떤 정설일까? 저는 이제 근데 요즘으로 올면 올수록 이제 옛날에 뻥구형에서 실질구형으로 가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뻥구형 시절에는 두 배, 세 배 예. 하고 실질구형은 한 1.5배 이하인데 예. 실질구형이다 이거는 아.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의 선고가 중요한 것이 사실 구형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사실은 없다. 그런 구애받지 않죠. 예. 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15년에 가까운 형량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15년을 구형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일단은. 근데 제가 검사했으면은 그래도 한 20년은 넘게 할 줄 알았는데 저 한 21, 2년 정도 생각했거든요. 20년 내란에 20년 그리고 위증 부분에 뭐 있어서 한 요거 1, 좀 2년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한 21, 2년 정도 할 것 같았는데 그거에 미치지 않아가지고 좀 의아하기는 하고 그리고 저 장세동이 3년 6개월 받을 그 시절은 비교할 수 제가 없어요. 알기로는 사람을 죽여도 4, 5년 정도밖에 안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요. 사람 죽이면 무조건 10년, 15년 이상 나오거든요. 앞서 박준 변호사가 설명해 주셨는데 내란이라는 게 상습적으로 있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형적인 범죄는 그리고 아니니까요.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는 내란을 막 뒤져 찾아보니까 그때가 있으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12, 김남일 12. 기자가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벌인 내란입니다. 거기에 국무총리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 12.3 내란 사건에 있어서 통틀어서 첫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판사들이 어쨌든 전례를 찾는 게 기본적으로 그 직업적인 속성이고 예. 훈련이 받는 거거든요. 어떤 그거에 굉장히 기속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진관 판사의 어떤 그동안 소송 진행이나 재판 진행 보면 굉장히 강단 있고 어떤 준엄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좀 유지를 했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기존에 너무 판례에 얽매이지 말고 그 벌써 40년 전 얘기잖아요. 4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갖다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그거에 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좀 새로운 기준과 판례를 좀 만들었으면 싶어요. 아니 저는 특검이 그 구형을 세게 그 뭐 뻥구형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 멀리 갈 필요 없이 2016년만 하더라도 그때 국정농단하고 비교하면 이건 내란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일찌감치 나와서 국회대로를 다 가득 메우지 않았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국회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군인들이 실제로 그 서강대교를 넘어서 총을 쐈다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네. 누군가 이를 감행했다면
그건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다만 이게 국민들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래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난 거지. 이게 실행됐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인명살상이 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서울이 광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처럼 번듯한 그 선진 국가가 캄보디아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을 벌인 사람들에 대해서 징역 15년 구형한다. 저는 특검이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마저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구형이니까 이진관 판사가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하니 그걸 좀 믿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약간 뒤늦긴 했지만 특검팀 명칭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란 특검팀으로 써왔는데 사실은 내란 외환 특검팀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외환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었잖아요. 사실은 이 어떤 표현이나 단어의 어떤 프레임이 잡히면은 그거에 사람들 사고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내란 자체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외환죄의 그 충격에 비교했을 때 아니 이 사람들은 거의 전쟁을 일으키라고 했네 이 수준인데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외환의 어떤 정황들은 몰랐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 윤석열 일당들의 어떤 내란 획책 외환죄 획책 같은 큰 틀에서 이 사건 전체를 조망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판결을 할 때도 뭐 관련자들 할 때 내란과 외환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대 정신으로만 가면은요 사형이나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한덕수 총리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 대형 참사나 큰 재난 사건이 났을 때 책임자들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구형하거나 선고된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너는 이걸 막을 임무가 있는데 막지 않았어라는 이유로. 한덕수 총리도 계엄을 막았어야 할 임무가 있는데 막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뻔했기 때문에 이 책임은 설령 비록 운이 좋아가지고 내란이 좀 빨리 끝나기는 했지만 다친 사람, 죽은 사람이 없었지만 너의 책임은 막중하다라고 해서 사실 뭐 이론상 무기징역 정도까지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금 나온 속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원고에는 오늘 없는 내용인데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자리를 떠났죠. 퇴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제 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귀국을 한 이후에 이 사건의 보고를 받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인데 그 뭐랄까요 재판부 기피를 한다는 건 검사들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판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쫄릴 때 하죠. 쫄릴 때. 쫄릴 때. 기피는 보통 쫄릴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는 게 검사가 기피하는 경우는 친족 관계라든지 뭐 개인적 관계라든지 이거 아니고 지금 직무상 기피를 한다는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항명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건은 이전에도 한번 검사들이 기피를 그랬었어요. 항명행위라고 봐야죠. 상습 기피는. 보통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기피를 신청하지. 검사가 기피하면 네 일인데 그 기피하면 어쩌냐. 그렇죠. 아 이게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이거예요. 지금 보면 불공평한 소송 지위에 따를 수 없다면서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순간 욱해가지고 말하고 나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설명하자면 항명이죠. 내용이 보니까는 뭐 증인 국민참여재판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이면 배심원들이 매일 올 수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증인은 50몇 명을 신청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뭐죠? 그 교도관들 네, 교도관들 뭐 그러니까 싹 다 부른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관련성이 없는 교도관들도 많은데 그럼 문제가 되는 해당 일자에 온 교도관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부르니까 재판부에서 대부분 이거를 기각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한 재판지위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퇴정해 버렸다는 그러니까 지금 거거든요. 50여 명이라고 했는데 교도관 등 해서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해요. 검찰에서. 그건 물리적으로 할 수 없죠. 그거는. 원래 그 대장동 증인 몇 명이죠? 400명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 판사가 소송 지휘권을 할 때는 필요한 증인 신문만 하고 그 채택은 판사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거든요. 그걸 갖고 검사들이 사실은 이 재판에 대해 결과보다는 사실 과정에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보통은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요 증인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유리한 증인. 보통 많이 해야 한 2-3명 하는데요. 그 중에 1명 정도만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 아예 다 기각해버리는 경우가
부직이수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재판부에서. 없어요. 기피 안 합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제 뉴스가 나오고 대통령이 이렇게 감찰 지시까지 하고 있는데도 뭐 다른 리액션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18명 검사장 항명한 사람들 예.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법무부 입장 나왔잖아요. 그 수원지검과 광주고검이 사의를 표했고 2명은 그 자리를 검사 인사를 통해서 또 바로 채웠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별 반응이 없었고 예, 대충 그걸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마 대통령은 다른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궁금하잖아. 그리고 보통은 뭐 다음 알겠네요. 내일 알겠네요. 월요일 취재 편의점에서 그리고 보통은 알겠네. 보통은 검사들이 이렇게 그냥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정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선 그냥 감찰이나 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것도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예. 보통 이제 퇴정하고 기피 신청하면은 며칠 뒤에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 기각하면 재판 다시 재개되고 그렇죠. 예. 검사를 다시 들어와서 재판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거 근데 퇴정한 것만으로 감찰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이례적이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아마도 뭔가 배경이 있지 않나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들을 본다. 네, 어떤 우리가 검사들의 모르는 자체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배경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엄정감찰 수사를 지시한 거겠죠. 이제 이화영 그거 한번 사건은 사실 지켜봐야죠. 대통령하고도 관련이 뭐 건너에 있는 사안이라 말하자면, 본인이 예.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부담이 되는 수도 있죠. 사건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어떤 단순히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지시보다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예. 있는데 공무원법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종의 의무라는 부분을 이 지휘감독에 따르는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서 이게 결국은 작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때 있었던 일들 때문에 나오는 법률 개정들이 될 건데요. 지금 이 검사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일반 행정직 그렇죠.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재판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이해가 안 돼요. 한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법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공직 기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항명하고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기피 신청하고 자리 떠버리고 하는 것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 지금 입법에서는 입법대로 또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감찰 지시대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게 검사들의 본인들의 형사 책임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본인들이 때문에 오히려 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예, 아니면 예. 이렇게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장할 리는 없는 아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실에서는 감찰 지시하고 연결된 것 같고 특히 법무부 장관이 감찰할 때 그 초밥 사건 예.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확인한 바가 있다고 하니까 플러스 한다면 이거는 결국 검사 담당 검사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막 그게 걸리니까 이렇게 반발적으로 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해줄 수가 없는 게 아마 뭐 수사의 중립성, 뭐 검찰 중립성을 침해한다 이러면서 또 반발하겠죠. 예.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사팀들은요, 변호인 상대방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뭐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느냐 하면서 막 변호사 사무실을 맞아요. 압수수색해버리고 압수수색했었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뭐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거 그대로 예. 당하는 겁니다. 지금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우리 저 뉴스다이브의 그 숨어있는 실세 이승준 기자가 계속 저한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방 귀국하자마자 첫 지시냐라는 게 기자들의 질문이었대요. 그랬더니 강유정 대변인이 첫 지시가 맞다.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헌정 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전달하는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게 지금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본다는 그렇게 것이죠. 봐도 못 여기에 대한 감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속보로 전해드리고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그 김건희 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은 거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 박성재의 답이 뭐가 있었는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건희를 불러서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참고인이에요. 참고인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의무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참고인이 끝까지 안 나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피의자성 참고인이면 그냥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 소환을 하든지 예. 아니면 순수 참고인이라고 하면은 공판정 증인 신문을 청구하면 됩니다. 예. 그 한동훈하고 저 김장한 목사한테 했던 것처럼 예. 그 두 방법밖에 법정에 불러서 얘기를 듣는. 예. 자 아무튼 지금 이 내용은 결국 김건희라는 인물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법무부 장관, 검찰 이런 공조직을 자신은 그냥 아무런 공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형태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받고 있었고 그 내용이 뭐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인사로도 막 나오고 아니 실질적인 영향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있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 근데 다 떠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 씨가 국정원장하고도 문자했잖아요. 예. 조태영 원장하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했죠. 뭐 사실 그렇죠. 다 했어요. 사실 예. 다 했다고 봐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이명수 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버라이어티하게 연락을 하고 다니니까 아니 뭐 그쪽은 빼더라도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장관도 면접을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각을 통할하는 사무에다가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안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농단의 수위와 범위가 어마어마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서야 그게 나온다는 거죠. 예. 12월 14일이 특검 만료일이죠. 이 지금 설거지하는 중이거든요. 이제 다 끝내고 정리다? 예, 정리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지난 특검 수사 과정에 대해서 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맨 생각이 처음 드는 요 관련된 겁니다. 기사를 보고 맨 처음에 저는 김건희 특검 수사 내용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란 내용이 특검이에요. 김건희 특검이가 했더니 내란 내란 특검이잖아요. 특검에서 그래서 했습니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박성재 장관은 저는 이제 그냥 불구속 기소할까 생각했었는데 사실상 이건 뭐 기존의 1차, 2차 영장 청구한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비판한 쪽에서는 별건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3차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건이 더 생긴 예, 거잖아요. 근데 예.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예. 어쨌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부임하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검찰 인사가 있었고 났다. 아. 뭔가 지금 뭐 장관이 보낸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무언가 보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추가 수사를 해서 분명히 3차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정도 그 노력을 상황이면. 굉장히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그 선이 닿는. 그 만약에 예. 한다면 왜 내란 계엄까지 갔냐에서 찾는 이게 과정이 이유가 될 수가 이유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김건희도 중요 그렇죠. 인사 뭔가 더 정황이 여기서 좀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음 달에는 이 특검을 연장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입법을 해야 그 되냐 계기가 될 수도 예, 있고.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박성재가 구속돼야 될 사람이 지금 두 번이나 기각되면서 예. 사실 다른 데로 좀 튀었다고 보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이게 그러면 또 영장 전담 판사들 얘기하게 되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신과 거기에 대한 어떤 미심쩍음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내란 특검에서 아마 화가 났을 수 있죠. 두 번 영장 기각되기 예, 때문에 예. 누가 봐도 영장이 돼야 될 게 두 번이 에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다 예. 보니까 심각한 거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니, 오늘 그 법조 올해 출입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던데 그 지금 보면은 내란 특검 팀에서 그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 그때 그 회의했던 검사장급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의견 청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질의서 보내가지고. 근데 이거 자체가 그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대충 불기소하고 그냥 끝내버린 털어버리는 뭐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정리 아니냐. 수순?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곤란하다. 예. 기록으로 남겨서 이게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국수본으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수사가. 그럼 경찰로 넘겨서 경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길을 터야 된다.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점 찍고 마침표 찍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그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팀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랑 김정민 변호사 부른 거로 알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심지어 포토라인에 서서 뭐 퍼포먼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은석 특검팀이. 예. 이걸 왜 하겠어요? 그림만 만들고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중요한 장성 기자의 것은 의심은 거기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조희대 재법원장 그냥 넘길 수 있습니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지규현이라는 질곡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오는 데는 그 뒷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의심하기에 너무나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불러서 조사하고 사진 찍고 뭐 한바탕 뭐 이 문제 있어서 우리는 뭐 조사받으러 왔다라고 퍼포먼스 하고 끝. 이러면 뒤에 곤란하다. 후속 없이.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반드시 경찰로 넘겨서 조희대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라. 조은석 특검팀이 그냥 마무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법조 지금 기자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댓글에 가재는 개편인가?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에 있었던 사람들끼리의 뭔가 서로 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 앞서 한덕수 15년 구형에도 김앤장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법조에 대한 불신이 이제 국민들한테 깔려 있다라는 것도 느껴지는 것이고, 한덕수 그러니까 내란 관련된 첫 판단이고 첫 구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혹은 뭐 그 분위기 잡는 용으로 이게 적절하나라는 얘기 당연히 나올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들이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수사 기한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앞에는 뭐 준비한다고 이만큼 먹고 뒤에는 이제 정리한다고 이만큼 먹고 실질적으로 요만큼 했던 것 중에 빠져 있는 거 지금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비판들 동시에 나오고 있고,